절벽이라 여군을 조롱하며 성희롱하던 부패한 상관. 하지만 그가 건드린 그녀는 사실 대한민국 육군 최고 권력자인 투스타 사단장의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결국 전화 한 통으로 부대 전체를 발칵 뒤집어버리고 군의 역사를 바꾸는 한 군인의 통쾌한 정의 구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휴전선이 지척인 이 땅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와 맞닿아 늘 서늘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유로를 따라 북으로 향하다 보면 강 건너편으로 북한 땅이 아스라이 보이는 풍경은 이곳이 대한민국의 최전선임을 실감케 했다. 이곳에 주둔한 육군 제1보병사단 통칭 전진부대는 한국전쟁 당시 평양에 가장 먼저 입성한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군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정예부대였다. 그 전진부대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험하고 위험한 임무를 도맡는 수색대대로 향하는 군용 지프 안에서 갓 임관한 이서연 소위는 굳게 닫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보병 초군반 과정마저 수석으로 수료한 그녀는 동기들 사이에서 걸어다니는 교범이자 강철 나비로 불리는 존재였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체력과 사격술, 냉철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한 전술적 판단력은 그녀를 언제나 최고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이웃한 제9보병사단 백마부대의 사단장인 이정훈 소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서연 스스로가 선택한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비밀이었다. 사단장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군인으로서 쌓아 올리고 싶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오직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계급장 하나와 이서연이라는 자신의 이름만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싶었다. 그래서 자대 배치 역시 가장 힘들고 위험하다는 1사단 수색대대를 망설임 없이 일지망으로 지원했다. 아버지의 부대가 아닌 전혀 다른 부대에서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었다. 소위님,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의 말에 서연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지프가 멈춰 선 곳에는 천하제일 전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거대한 비석이 위압적인 기세로 서 있었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1사단 수색대대, 그 중에서도 최전방 비무장지대 작전을 전담하는 3중대였다. 중대 본부 건물로 들어서자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한 대위가 그녀를 맞았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반갑습니다. 이서연 소위. 나는 3중대장 최민준 대위라고 합니다. 우리 중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충성. 소위 이서연, 금일부로 3중대 1소대장으로 명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훈련받은 그대로 흠잡을 데 없는 자세로 경례했다. 최민준 대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야, 목소리 한번 쩌렁쩌렁하네. 아주 마음에 들어. 우리 중대에 여군 장교가 온 건 처음이라 다들 기대가 아주 큽니다. 특히 이 소위처럼 능력이 출중한 인재가 와주니 내가 아주 든든해. 그의 말은 분명 칭찬이었지만 서연은 그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과 제복 위를 훑으며 미묘한 호기심과 평가의 빛을 띠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여군 장교라는 단어에 불필요한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녀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래, 그 패기 변치 않길 바라오. 자, 우리 중대 간부들과 소대원들에게 인사하러 갑시다. 최 대위를 따라 중대 사무실과 생활관을 돌며 인사를 나누는 동안 서연은 수많은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노골적인 호기심, 약간의 경계심, 그리고 젊은 병사들의 눈에 비친 순수한 감탄과 놀라움.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마주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가 이끌게 될 일소대원들 앞에서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소대장, 이서연 소위다. 내 목표는 단 하나,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 그대로 부모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 최강의 소대가 되어야만 한다.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의 가장 앞에서 뛸 것이고 가장 뒤에서 여러분을 지킬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선언에 어수선하던 소대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진지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때 소대원들 뒤편에서 묵묵히 서 있던 한 부사관이 앞으로 나와 서연에게 경례했다. 구릿빛 피부와 다부진 체격, 깊은 눈매에서는 오랜 군 생활의 연륜과 책임감이 묻어나왔다. 충성. 일소대 부소대장 하재영 중사입니다. 소위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은 그가 앞으로 자신의 군 생활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는 불필요한 수식어나 가식이 없었다. 오직 군인다운 묵직한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하 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하니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소위님. 소대장님께서는 소대원들을 이끄는 것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고 보좌하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연은 하 중사에게서 깊은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자신의 소대원들과 함께 첫 훈련으로 완전 군장 급속 행군에 나섰다. 파주의 드넓은 평야를 가로질러 임진강 철책선까지 이어지는 코스였다.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와 거친 숨소리,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병사들은 금세 지쳐갔다.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뒤처지는 병사에게 다가가 그의 군장 일부를 자신의 어깨에 더 얹고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실전에서는 죽는다. 고 외치며 독려했다. 그녀의 창백하리만큼 하얀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덮였지만 눈빛만은 처음과 같이 얼음처럼 차갑고 형형하게 빛났다. 행군이 끝나고 모두가 녹초가 되어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최민준 대위가 지프를 타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차에서 내려 땀에 흠뻑 젖은 서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이야, 이 소위. 정말 소문대로 보통이 아니구만. 체력 하나는 특전사 뺨치겠어. 우리 중대에 아주 귀한 보물이 굴러들어왔어.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것을 느낀 서연은 순간 역한 기분이 치밀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중대장님. 그런데 말이야. 너무 혼자 앞서 나가려고만 하면 안 돼. 군대는 오케스트라 같은 거거든. 혼자 튀는 소리를 내면 전체 화음이 깨져버려. 특히 여군이라는 특수성을 항상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군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가시처럼 그녀의 귀를 찔렀다. 칭찬 뒤에 어김없이 따라붙는 묘한 경고.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라기보다는 너는 우리와 다르다고 선을 긋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첫날의 밤이 깊어졌다. 처음 배정받은 독신자 숙소 BOQ로 돌아온 서연은 차가운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오늘의 일들을 되짚었다. 낯선 환경, 새로운 부하들, 그리고 최민준 대위. 그의 서글서글한 미소 뒤에 숨겨진 미끈거리는 시선과 말투가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한 얼룩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이곳은 내가 원했던 곳이다.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부수면 돼. 창밖으로 보이는 임진강 너머의 어둠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처럼 깊고 고요했다. 서연은 그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아버지의 이름 아래 편안한 길을 걷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전방의 혹독한 바람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피어나는 강인한 들꽃이 되겠다고.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그 페이지의 뒷장에 어떤 음습한 균열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이서연 소위가 삼중대에 전입 온 지 2달이 지났다. 그녀는 자신의 다짐대로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연병장에 나타나 홀로 턱걸이와 씨름했고 일과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흙먼지 속을 뒹굴었다. 그녀의 능력은 곧 중대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비무장지대 DMZ 작전 계획 수립 브리핑에서는 위성사진과 지형도만으로 적의 예상 침투로와 아군의 매복 지점을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분석해내어 대대장을 놀라게 했다. 주간 사격 훈련에서는 250m 떨어진 표적지의 중심을 연달아 명중시켜 중대의 특급 사수들을 모두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에 일소대원들은 처음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완전히 거두고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훈련 중에는 독사처럼 무서웠지만 훈련이 끝나면 다친 병사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주고 집안에 우환이 있는 병사의 이야기를 밤새 들어주는 따뜻한 리더였다. 부소대장 하재영 중사 역시 그런 서연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자신이 지금껏 모셔온 그 어떤 지휘관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내리는 지시에 단 한 번의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서연이 실력으로 빛날수록 중대장 최민준 대위의 태도는 더욱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연을 우리 중대의 자랑이자 육군의 미래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교묘하고 불쾌한 방식으로 그녀를 여군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중대 전술토의 시간이었다. 대형 지도 앞에 선 서연이 다음 DMZ 수색 작전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다른 소대장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최 대위가 팔짱을 낀 채 나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이 소위 잠깐. 너무 딱딱하게 가지 맙시다. 그렇게 분석적으로만 접근하면 우리 병사들 다 굶어 죽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소위는 너무 완벽해서 탈이야. 가끔은 좀 허술한 구석도 있고 그래야 인간미가 있지. 안 그래? 꼭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는 다른 간부들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듯 웃었다. 몇몇 간부들이 어색하게 따라 웃었다. 명백히 그녀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감정 없는 여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저열한 시도였다.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저는 지금 작전에 대해 토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미를 평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허허,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죽자고 덤비나. 알았어. 계속해보라고. 그는 손을 휘휘 저으며 가볍게 상황을 넘겼지만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는 서연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미묘하게 흘러갔다. 최 대위의 이런 행동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더욱 교묘해졌다. 그는 힘든 작업이나 훈련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 서연의 일소대를 제외시키려 했다. 이 소위, 이번 진지 구축 작업은 다른 소대들이 맡을 테니 일소대는 행정 업무나 좀 도와줘. 아무래도 여군이 꼼꼼하니까 서류 작업 같은 게 더 잘 맞을 거야. 흙 파는 건 우리 남자들이 할 테니 이 소위는 뽀얀 얼굴에 흙탕물 묻히지 말고. 그럴 때마다 서연은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중대장님, 제 소대원들과 저는 똑같은 임무를 부여받은 군인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임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소대도 똑같이 진지 구축 작업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반박하면 최 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아니, 나는 이 소위를 아끼는 마음에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오해하면 내가 뭐가 되나. 알았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대신 힘들다고 울고불고 하기만 해봐.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다른 소대원들 사이에서는 이서연 소위는 너무 뻣뻣하고 유난스럽다는 식의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 대위가 파놓은 교묘한 함정이었다. 그는 서연을 위하는 척하며 그녀를 고립시키고 그녀의 정당한 요구를 여자의 히스테리로 치부하게 만들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의 끈적한 시선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릴 때마다 일부러 어깨나 등을 툭툭 건드렸다. 회식 자리에서는 이 소위가 따라주는 술이라야 진짜 술맛이 나지라며 술 시중을 강요하려 했고 서연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에이 재미없기는. 역시 군 생활하려면 아직 멀었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희롱은 선을 넘었다. 중대 간부 체력 단련 시간 모두가 턱걸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서연이 힘겹게 턱걸이를 하고 내려오자 최 대위가 다가와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말했다. 이야, 이 소위. 등 근육이 아주 훌륭하네. 그런데 앞뒤가 너무 똑같아서 좀 아쉬워. 완전 통나무야, 통나무. 앞은 평평한 활주로고 뒤는 깎아지른 절벽이고.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앞뒤 밸런스를 좀 맞춰줄까? 그의 입에서 나온 절벽이라는 단어.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이 킥킥거리는 소리. 그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육군 사관학교 차석, 초군반 수석, 전진부대의 샛별 그녀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 더러운 단어 하나에 의해 모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보다 가슴을 난도질당하는 듯한 모멸감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중대장님, 방금 하신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최 대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었다. 문제 제기? 해보라고.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다들 내가 너 아껴서 농담한 거라고 생각할걸?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너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알겠어? 그의 얼굴에는 너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투명한 유리벽에 갇혀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보고 있지만 그녀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는지는 보지 못하는 혹은 보지 않으려 하는 거대한 유리벽. 그 벽을 깨기 전에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에게 연락할까 수십 번을 고민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 깨부수는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 않는 유리벽은 이제 그녀의 단단한 분노 앞에서 위태로운 균열음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민준 대위의 가학적인 언행은 그날 이후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서연 소위가 정면으로 저항하자 그는 그녀를 굴복시키는 것에 병적인 쾌감을 느끼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모욕을 주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절벽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의 입버릇처럼 되어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향한 조롱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일과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대부분의 병사들이 주말을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서 개인 정비를 하고 있었다. 중대 사무실에서 다음 주 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있던 서연에게 최 대위가 다가왔다. 이 소위, 잠깐 나 좀 보지. 네, 중대장님. 저기 뒤편에 있는 일종 창고 열쇠 좀 가지고 따라와. 다음 주 훈련 때 쓸 비상식량 재고 좀 확인해야겠어.
일종 창고는 부식과 같은 식료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중대 본부 건물에서도 가장 구석지고 후미진 곳에 있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그녀는 행정보급관에게서 창고 열쇠를 받아들고 그의 뒤를 따랐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철문이 열리자 통조림과 건빵 봉지가 가득 쌓인 창고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창문 하나 없는 폐쇄된 공간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음식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최 대위는 먼저 안으로 들어서며 서연에게 손짓했다. 자, 들어와. 문 잠그고. 문은 왜 잠급니까? 재고 확인하는데 누가 들락거리면 정신 사납잖아. 중요한 군수 물자인데 보안이 생명이지.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서연의 경계심은 극에 달했다. 그녀가 망설이자 최 대위는 혀를 차며 직접 문을 닫고 안에서 빗장을 걸었다. 철컥하는 소리가 창고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이제 이 폐쇄된 공간 안에는 서연과 최 대위 단둘만이 남았다. 최 대위는 재고 목록이 적힌 서류판을 들고 상자들을 확인하는 척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이 소위는 참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군 생활을 하나 몰라. 남자들도 혀를 내두르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뭐 좋은 일이라도 있나?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임무? 그래. 임무 좋지. 그는 서류판을 바닥에 던지며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서글서글한 미소를 가장하고 있지 않았다. 노골적인 경멸과 비틀린 욕망이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소위. 내가 진짜 수행해야 할 임무가 뭔지 내가 알려줄까? 그는 천천히 한 걸음씩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이 뒷걸음질 치자 등이 차가운 시멘트 벽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여군이 왜 필요한 줄 알아? 삭막한 군대의 꽃 같은 존재가 되어주라고 있는 거야. 남자들 기운도 북돋아주고 분위기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너는 어때? 찬바람만 쌩쌩 불고 사사건건 대들고. 꽃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가시뭉치야. 그의 손이 서연의 뺨을 향해 뻗어왔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피하자 그의 손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거 놓으십시오. 싫은데? 내가 오늘 내 그 뾰족한 가시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버려야겠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역한 담배 냄새와 그의 숨결이 느껴지자 서연은 반사적으로 무릎을 올려 그의 급소를 찼다. 하지만 최 대위는 예상이라도 한 듯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녀의 다리를 잡아챘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며 서연은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다. 바닥에 부딪힌 충격으로 잠시 숨을 쉬지 못하는 사이 최 대위가 그녀의 위로 올라타 양손을 머리 위로 찍어 눌렀다. 완벽하게 제압당한 자세. 서연은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지만 성인 남성의 완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이 새끼. 아직도 힘이 남아도나 보네. 좋아, 어디 한번 실컷 발버둥 쳐봐. 그럴수록 더 재밌으니까. 그는 헐떡이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말했지? 앞뒤가 똑같은 절벽이라고. 괜찮아. 내가 오늘 이 창고에서 아주 특별한 공사를 좀 해줄 테니까. 밋밋한 평지에 멋진 언덕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지. 안 그래? 그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전투복 단추를 향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공포와 수치심에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때 쾅, 쾅, 쾅. 창고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익숙하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중대장님, 안에 계십니까? 1소대 부소대장 하재영 중사입니다.
지금 대대장님께서 긴급으로 중대장님을 찾으십니다. 최 대위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일이야? 지금 바쁘다고 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사단장님께서 우리 부대를 순시 중이시라 대대장님께서 전 간부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5분 내로 집합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장이라는 말에 최 대위의 눈이 커졌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마지못해 서연의 몸에서 일어났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을 향해 경고했다. 오늘 일 단 한마디라도 외부에 발설하면 내군 생활은 그걸로 끝인 줄 알아. 명심해. 그는 빗장을 풀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하재영 중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최 대위의 흐트러진 옷차림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의 모습을 번갈아 훑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감추며 말했다. 가시죠, 중대장님. 늦겠습니다. 최 대위는 찝찝한 표정으로 하 중사를 한번 쏘아보고는 이내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창고 안에는 서연과 하 중사 단둘만이 남았다. 무겁고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이 흘렀다. 하 중사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십시오, 소위님. 서연은 그의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일으켰다. 전투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하 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지 않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하 중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하 중사님, 정말 사단장님께서 오셨습니까? 하 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중대장님께서 소위님과 단둘이 창고로 향하시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제가 꾸며낸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의 말에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행동이 자신을 구하기 위함이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끔찍한 상황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수치스러웠다. 하 중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소위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영원히 잊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다. 잊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닫혔던 창고 문은 열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와 악의는 이제 막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닫힌 창고에서의 끔찍한 사건 이후 삼중대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워졌다. 이서연 소위와 최민준 대위는 공식적인 업무 외에는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들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이 폭풍전야처럼 감돌았다. 그날의 진실을 아는 또 한 사람 하재영 중사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무거워져 있었다. 전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쪽은 최민준이었다. 자신의 추악한 욕망이 실패하고 그 치욕스러운 현장을 부하에게 목격당한 그는 이성을 잃은 듯 서연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저열한 성희롱이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중대장이라는 합법적인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며 그녀의 숨통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조여왔다. 그의 보복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그는 서연의 일소대에게만 유독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수십 년간 누구도 들어가지 않아 지뢰 유모조차 불확실한 폐쇄 작전 구역의 수풀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새로운 작전 도로 개척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사실상 일소대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악의적인 의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소위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지뢰 탐지 장비도 없이 병사들을 투입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하재영 중사가 서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입니다. 하 중사님, 병사들에게는 제 지시가 있기 전까지 절대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서연은 소대원들을 이끌고 문제의 작전 구역으로 향했다. 그녀는 병사들을 안전한 곳에 대기시킨 뒤 하 중사와 함께 직접 수풀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교범에 나오는 지식뿐만 아니라 육사 시절 익혔던 온갖 생존 기술을 총동원해 땅의 미세한 융기와 풀의 색깔 변화, 동물들의 흔적을 살피며 위험 지역을 식별해 나갔다. 하 중사 역시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녀를 보좌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아슬아슬하게 위험 요소들을 피해 안전한 통로를 개척해 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소대원들의 눈에는 소대장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깊어졌다. 최 대위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격 훈련에서 일소대가 월등한 성적을 거두자 표적지 조작이 의심된다. 전원 재사격 실시 라며 억지를 부렸다. 야간 행군 훈련에서는 일부러 일소대에게만 잘못된 좌표를 알려주어 몇 시간 동안이나 험한 산속을 헤매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녀의 소대원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소대원들은 중대장의 부당한 처사에 함께 분노했고 오히려 이서연 소위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더욱 단단하게 뭉쳤다. 그들은 서연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부당해 보여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따랐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소대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가장 앞에서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과 하중사 사이에는 말없는 동맹이 형성되었다. 두 사람은 창고에서의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 대위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하 중사는 서연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미리 챙겨 위험을 최소화했다. 그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 대위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묵묵히 제시했다. 서연 역시 그런 하 중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에게 소대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일임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소대 막사 옆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하 중사에게 서연이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힘드시겠습니다, 중사님. 소위님만큼 하시겠습니까? 저 때문에 괜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 중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다. 저는 제 부소대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소대장님을 지키는 것 또한 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죄송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둔탁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지가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이 전쟁 반드시 제가 끝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 중사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짧은 대화는 그림자 속에서 맺어진 가장 단단한 맹세였다. 최민준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자신의 괴롭힘에도 서연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소대원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자
그는 극도의 불안감과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더 큰 무대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사단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FTX 계획이 하달되었다. 훈련의 성패에 따라 지휘관들의 진급이 걸려있는 중요한 훈련이었다. 중대장 회의에서 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었다. 보고 드립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임무인 가상 적군 대항군 역할을 저희 3중대가 맡겠습니다. 전진 부대의 명예를 걸고 아군의 허점을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최강의 대항군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그의 자원에 다른 중대장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대항군은 훈련 기간 내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산속을 헤매야 하는 가장 고된 임무였기 때문이다. 대대장은 그의 패기를 높이 사 제안을 수락했다. 그리고 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훈련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선언했다. 이번 대항군 작전의 성패는 적 지휘부를 가장 먼저 타격하는 침투조에 달려있다.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침투 경로인 임진강변 철책선 아래 악마의 이빨이라 불리는 절벽 구간 침투 임무는 우리 중대 최정예 이서연 소위의 1소대에게 맡기도록 하겠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악마의 이빨은 과거 훈련 중 안전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여 한동안 폐쇄되었던 최악의 코스였다. 누가 봐도 이것은 훈련이 아닌 살인 미수와도 같은 명령이었다. 하 중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중대장님, 그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최민주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묵살했다. 그는 오직 서연만을 쏘아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왜 이 소위? 무서운가? 자네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진짜 절벽 앞에 서니 오금이 저리기라도 하는 건가? 그는 일부러 절벽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모두 앞에서 그녀에게 모욕을 주었다. 명백한 도발이자 거부할 수 없는 덫이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녀는 무능하고 겁 많은 지휘관이 되고 수락한다면 자신과 소대원들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불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3중대 1소대장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최민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연이 그 덫을 정면으로 밟아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흡족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림자 속에서 맺어진 동맹은 이제 가장 어둡고 위험한 절벽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싸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대규모 기동 훈련의 막이 올랐다. 파주의 밤은 유난히 깊고 축축했다. 며칠간 이어진 가을비로 땅은 질척거렸고 임진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차가웠다. 대항군 역할을 맡은 3중대는 완전 무장 상태로 어둠 속에 흩어져 아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한 침투를 시작했다. 이서연 소위가 이끄는 1소대는 훈련 지역 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악마의 이빨 앞에 서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물에 젖은 절벽은 거대한 괴물의 이빨처럼 번들거리며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임진강의 거친 물소리가 포효하듯 울려 퍼졌다. 서연은 소대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소음보다도 선명하게 들렸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이 된다. 소리를 내지 말고 빛을 보이지 마라. 오직 내 수신호에만 집중한다. 하 중사가 선두에서 로프를 확보하고 내가 중간에서 분대장들이 후미에서 대열을 책임진다. 단 한 명도 낙오하거나 다쳐서는 안 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결의에 찬 대답이 어둠 속에 낮게 깔렸다. 하재영 중사가 먼저 능숙하게 절벽을 타기 시작했다. 그는 한 마리의 사냥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내며 로프를 설치했다. 곧이어 서연과 소대원들이 그 로프에 의지해 아슬아슬한 절벽 등반을 시작했다. 미끄러운 바위, 발밑에서 부서져 내리는 흙더미, 손가락의 감각을 앗아가는 차가운 비.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로프의 팽팽한 감각에만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일소대 전원이 절벽의 중턱, 비교적 평탄한 바위 지대에 도착했다. 목표 지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병사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젖은 몸을 추스르고 있을 때였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최민준 대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콘도르 하나, 콘도르 하나. 여기는 블랙 맘바. 현재 상황 보고하라. 콘도르 하나는 1소대의 호출부호, 블랙 맘바는 중대 지휘부였다. 서연은 무전기를 들고 응답했다. 여기는 콘도르 하나. 현재 악마의 이빨시 지점 도착. 인원 이상 무. 최종 침투 경로 개척 중. 알았다. 계획 변경한다. 이 소위는 현재 위치에서 대기. 나머지 소대원들은 비의삼 지점으로 이동하여 아군 보급로를 차단하라. 내가 직접 그쪽으로 가서 이 소위의 단독 생존 및 지휘 능력을 최종 평가하겠다. 터무니없는 명령이었다. 험준한 절벽 한가운데에 지휘관을 홀로 남겨두고 병력을 이동시키라는 것은 전술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다. 명백히 그녀를 고립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중대장님 제고해 주십시오. 소대장을 두고 병력만 이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서연이 반발했지만 무전기 너머의 최 대위는 차갑게 말했다. 이건 명령이다, 이 소위. 내 평가에 불복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건가? 즉시 이행하도록. 무전이 일방적으로 끊겼다. 하 중사와 소대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다. 최민주는 이 어둡고 위험한 절벽 끝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려 하고 있었다. 하 중사님.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소대원들을 데리고 비의삼 지점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대장님의 명령이자 소대장으로서 내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소위님,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소위님을 혼자 두고 갑니까? 하 중사가 절박하게 외쳤다. 다른 소대원들도 안 됩니다, 소대장님. 이라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은 군인이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명령은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게 이번 훈련을 마치는 것이다. 어서 가. 이것은 명령이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부하들의 안전을 책임지려는 지휘관의 굳건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하 중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뇌하다가 결국 경례를 붙였다. 그는 소대원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최민준 대위였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바위 끝에 홀로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발 아래로는 시커먼 어둠과 함께 임진강의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꼴이 아주 볼만하군, 이 소위. 내가 그렇게 아끼던 부하들한테 버림받은 기분이 어때? 그들은 제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 그래. 명령 좋지. 최 대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뱀처럼 번들거렸다. 내가 오늘 너한테 내릴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나?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 그 잘난 척하는 표정, 그 오만한 눈빛. 오늘 내가 여기서 전부 박살 내줄 거야. 넌 여기서 그냥 하나의 암컷일 뿐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의 더러운 손이 서연의 전투복 상의를 움켜쥐는 순간이었다. 내가 널 이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게 빠를까? 아니면 제대로 된 여자로 만들어주는 게 빠를까? 이 절벽 같은 년아. 그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지난 수개월간 억눌려왔던 모든 분노와 수치심, 모멸감이 하나의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더 이상의 인내는 없었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턱을 잡고 있던 최 대위의 손목을 꺾어 비틀고 그가 고통으로 잠시 주춤하는 사이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크억.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최 대위의 복부를 그녀는 다시 한번 군홧발로 걷어찼다. 최 대위는 비명을 지르며 질척이는 바닥 위로 쓰러졌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단 1초 만에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내놈 같은 버러지가 감히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 군인을 입에 담지 마라. 서연은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최 대위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절벽 아래 소용돌이치는 강물을 향하게 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가득 들어찼다. 다시 한번 짓거려봐.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 한번 짓거려보라고.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찬 포효가 되어 절벽을 뒤흔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랜턴 불빛이 일제히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하재영 중사와 일소대원 전체가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이동하는 척하다가 이내 길을 되돌아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짐승처럼 쓰러져 있는 중대장과 분노한 여신처럼 그를 압도하고 있는 자신들의 소대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끝나 있었다. 절벽 끝에서 터져나온 서연의 포효는 한 개인의 분노를 넘어 썩어빠진 권력을 향한 가장 통렬하고 장엄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훈련은 그날 밤으로 중단되었다. 악마의 이빨 절벽 위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는 훈련 중 발생한 지휘관 마찰 및 안전사고라는 명목으로 상부에 긴급 보고되었다. 최민준 대위와 이서연 소위, 그리고 일소대 전원에게는 즉시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지옥 같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최민준은 하중사의 부축을 받으며 진흙과 피가 뒤섞인 엉망인 몰골로 절뚝거렸다. 그의 눈은 독사의 그것처럼 서연의 등 뒤에 원한과 살기를 못 받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고 이서연을 하극상과 지휘관 폭행이라는 중죄로 군사재판에 넘겨 매장시킬지에 대한 계획으로 들끓었다. 반면 서연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한 자세로 걸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음속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그러나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양옆과 등 뒤에는 일소대원들이 마치 그녀를 호위하는 근위대처럼 바싹 붙어 걷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다. 진실을 목격하고 그녀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동지들이었다. 새벽 3시 부대로 복귀한 최민주는 예상대로 곧장 대대장에게 달려가 이서연 소위가 훈련 중 명령에 불복하고 자신을 의도적으로 폭행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자신의 성희롱과 가혹행위, 살인 미수와도 같았던 협박은 철저히 숨긴 채 모든 것을 서연의 통제 불능과 하극상으로 몰아갔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대장은 날이 밝는 대로 두 사람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연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다.
이대로라면 그녀는 꼼짝없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 것이 분명했다. 최 대위와 그와 연결된 부대 내의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든 사건을 그렇게 몰아갈 터였다. 하 중사와 소대원들이 증언에 나선다 해도 소대장에게 회유당한 부하들의 위증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진실 규명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불확실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썩어 빠진 가지를 잘라내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이 나무의 뿌리부터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나무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외부의 힘이 필요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군장을 풀었다. 그리고 군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파우치 안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비상용 위성 전화기가 들어있었다. 육사 졸업식 날 백마부대 사단장인 아버지가 그녀에게 건네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군 생활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부조리할 수 있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났을 때 그때 딱 한 번만 사용해라. 아비가 아니라 너의 선배 군인으로서 주는 마지막 비상수단이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사단장 딸이라는 특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장교 이서연이 선택한 마지막 결단이었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의 전원을 켜고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깊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냐? 백마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던 이정훈 소장이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강철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나 호소 대신 오직 군인의 보고 형식과 차가운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하며 말을 이었다. 아니, 제9보병사단장 이정훈 소장님께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소위 이서연 긴급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수화기 너머 이정훈 소장의 숨소리가 순간 멎는 것이 느껴졌다. 딸이 사적인 호칭이 아닌 가장 공식적인 보고 체계로 자신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담긴 얼음 같은 분노와 결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보고하라. 본관은 금일 야외 기동 훈련 중 직속 상관인 삼중대장 최민준 대위로부터 수개월간 지속된 성희롱 및 가혹 행위에 이은 명백한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턱걸이장에서의 절벽 발언부터 닫힌 창고에서의 성폭행 미수 사건 그리고 오늘 밤 절벽 끝에서의 마지막 대화까지 모든 사실을 육하원 측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했다. 그녀는 최 대위를 제압한 자신의 행동까지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본관은 제 자신과 부하들의 명예 그리고 군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상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군법 위반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 방위를 넘어선 군 기강을 문란케 한 범죄자에 대한 현장 검거 행위였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본 사안은 일개 부대의 자체 조사를 넘어선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라 사료되기에 상급 부대의 즉각적인 개입과 엄정한 감찰을 요청합니다. 보고가 끝났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이정훈 소장은 사랑하는 딸이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그것을 모두 이겨내고 군인으로서 보고를 올리기까지의 처절한 결의를 심장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로서의 피 끓는 분노와 일개 사단을 넘어 군 전체의 명예를 책임져야 하는 장성으로서의 차가운 분노가 그의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태풍으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보고 내용 정확히 인지했다. 이 소위는 지금부터 어떠한 추가 행동도 금하고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되 그 외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켜라. 나머지는 이아비가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거대한 폭풍의 스위치가 이제 막 눌러졌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백마부대 지휘통제실. 이정훈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은 이미 다음 행동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으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상급 부대인 제1군단의 감찰참모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김 대령인가? 나 구사단장인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지금 당장 군단장님께 보고하게.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우리 군단 전체를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 터졌다고. 당장 특별감찰팀을 꾸려서 동이 트기 전에 1사단 수색대대로 가야겠네. 가서 썩어 빠진 암 덩어리를 뿌리째 뽑아내야겠어. 아주 급한 일일세. 새벽 4시. 고양시에 위치한 제1군단 사령부에서 군단장 직속 특별감찰팀을 태운 차량들이 어둠을 가르며 파주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전진부대 수색대대였다. 거대한 강철의 폭풍이 임진강의 새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가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전방 파주 전진부대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짙은 안개와 정적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새벽은 근본부터 달랐다. 부대의 정문을 지키던 위병소의 초병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동이 트기 직전에 희미한 어둠을 뚫고 번호판마저 가려진 검은색 세단 여러 대와 육군 헌병 특수임무대의 전술 차량으로 이루어진 기이한 행렬이 엄청난 속도로 부대를 향해 질주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지하십시오. 소속을 밝히십시오. 초병이 다급하게 외치며 차단기를 내렸지만 선두의 검은 세단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경적을 길게 울리며 그대로 차단기를 들이받고 부대 안으로 진입했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일사불란하게 그 뒤를 따랐다. 위병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평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적진 돌파와도 같은 상황이었다. 차량 행렬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수색대대 주둔지로 향했다. 차량들이 멈춰 서기 무섭게 문이 열리고 방탄 헬멧과 특수 장비로 무장한 헌병 특임대 SDT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대대 본부와 3중대 막사 그리고 간부 숙소 전체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동시에 다른 팀은 대대의 통신시설을 장악하고 외부와의 모든 유무선 통신을 차단했다. 불과 5분 만에 1사단 최정예 수색대대는 군단 직할 감찰팀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대한 철창 안의 포로 신세가 되었다. 가장 먼저 내린 검은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날카롭게 각이 잡힌 전투복을 입은 한 명의 장교가 내렸다. 그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지만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어린 위압감은 어지간한 장성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제1군단 감찰실의 독사로 불리는 박성준 대령이었다. 그는 부하 장교의 비리 사실을 보고한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구속시킨 전력으로 그 어떤 연줄이나 권력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소란을 듣고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수색대대장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그의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제1군단 감찰실이다. 지금 이 시간부로 수색대대장 자네의 모든 지휘 권한을 정지한다. 대대장실로 안내해. 군단장님의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대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한편 삼중대장 최민준 대위는 자신의 숙소 침대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들어 있었다. 그는 곧 열릴 조사에서 이서연을 하극상과 명령 불복종으로 올가매고 그녀의 군 생활을 완전히 끝장낼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저항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하며 그는 승리감에 젖어 있었다. 쾅! 숙소의 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종이장처럼 부서져 나갔다. 잠에서 깬 최민준이 욕설을 내뱉으며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검은 복면을 쓴 특임대 요원 2명이 벼락같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꺾어 침대 위로 내리꽂았다. 뭐야, 이 개새끼들아. 감히 누군 줄 알고. 그가 버둥거리며 발악하자 요원들은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누르며 수갑을 채웠다. 속옷 바람으로 무력하게 제압당한 그의 눈앞으로 박성준 대령이 유령처럼 다가왔다. 내 놈이 최민준 대위인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에 최민준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당신들 도대체 누군데 이따위 짓을 해. 이거 불법이야. 난 삼중대장이야. 지금부터는 아니다. 박성준 대령은 품에서 군단장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긴급 체포 및 직무 정지 명령서를 꺼내 그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다. 제1군단 감찰실이다. 최민준 대위, 부하 장교에 대한 직권 남용, 가혹 행위, 상습 성추행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내 놈의 변명은 지옥에 가서나 실컷 하도록. 끌고 가. 뭐라고? 살인미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건 함정이야. 이서연 그 미친년의 모함이라고.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방안을 울렸다. 요원들은 그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다. 잠에 취해 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서서히 피어나는 원초적인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그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다른 수사팀은 최민준의 사무실과 관사를 동시에 급습하여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의 개인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그리고 모든 서류와 기록물들이 한 점의 예외도 없이 증거물 수집 봉투에 담겼다. 한 수사관은 그의 컴퓨터 본체를 뜯어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며 동료에게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 바로 인계해. 삭제된 기록까지 전부 복원하라고 지시하게. 저런 류의 인간들은 분명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자신의 숙소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서연 소위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새벽을 가르며 질주해 온 검은 차량들의 행렬을 보았을 때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러나 막사 주변을 일사불란하게 장악하는 특임대 요원들과 그 중심에 선 박성준 대령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면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 간의 원한이나 다툼이 아니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스스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자라난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 가장 날카롭고 무자비한 메스를 빼어든 것이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이 강철 같은 심판의 칼날이 과연 어디까지 향하게 될지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한 폭풍의 끝에 진정한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파주의 여명은 핏빛보다 더 선명한 강철의 빛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박성준 대령이 지휘하는 제1군단 특별조사팀의 수사는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수색대대 전체를 휩쓸었다.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대대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수사본부로 변해 있었다. 대대장을 포함한 모든 간부와 3중대 병사 전원은 개별 조사를 위해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누구든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려 할 경우 군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것이라는 서슬 퍼런 경고가 부대 전체를 짓눌렀다. 첫 공식 조사는 이서연 소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박성준 대령은 딱딱한 취조실이 아닌 대대장실을 임시로 접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접 그녀를 만났다. 그는 어떤 유도 질문이나 추궁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이 소위 긴장할 필요 없다. 그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사실 그대로만 말해주면 된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의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태도에 서연은 지난 수개월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첫 만남에서의 불쾌한 시선, 훈련 때마다 교묘하게 가해졌던 차별과 배제,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모욕했던 절벽이라는 끔찍한 단어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닫힌 창고에서의 끔찍했던 기억과 모든 것을 끝장내려 했던 절벽 끝에서의 마지막 대화로 이어졌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 했지만 목소리의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박성준 대령은 묵묵히 모든 것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연의 조사가 끝난 뒤 본격적인 심판의 무대가 열렸다. 다음 소환 대상은 최민준이었다. 임시 유치장에 갇혀있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새벽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극도의 초조함과 불안감에 눈동자를 끊임없이 굴리고 있었다. 그는 취조실에 들어서자마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령님,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이서연 소위가 평소 제 엄격한 지도에 불만을 품고 저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절벽에서의 일도 그가 먼저 저를 공격했습니다. 박성준 대령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최민준이 거의 울부짖듯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안 한 수사관이 들어와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밤새 작업한 1차 분석 결과였다. 최민준 대위. 박 대령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 컴퓨터와 휴대폰 검색 기록이다. 여군 부하 다루는 법, 성희롱 고소 피하는 방법, 절벽 가슴 이런 것들을 검색한 이유가 뭔가? 이 소위의 군 기강을 지도하기 위해서였나?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건 그냥 인터넷을 보다가 호기심에. 그럼 이건 뭔가? 박 대령은 프린트된 종이 한 장을 그의 앞에 던졌다. 최민준이 다른 부대 동기 장교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이번에 새로운 소위, 아주 깡말라서 볼품없어. 완전 절벽이야 키읔키읔. 오늘 밤 창고 정리하는데 절벽 등반이나 한번 해볼까 한다. 성격 더럽게 까칠한데 이런 년들이 한번 무너지면 더 짜릿한 법이지.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최민준은 무너졌다. 그는 테이블 위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 대령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단 1g도 없었다. 조사의 칼날은 이제 침묵의 카르텔을 향했다. 박 대령은 3중대 간부들을 한 명씩 불러 조사했다. 대부분은 잘 몰랐다.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 심각한 일인 줄은 몰랐다며 발뺌하기 바빴다. 그들의 비겁한 침묵과 이기적인 방조가 최민준이라는 괴물을 만들었음을 박 대령은 꿰뚫어보고 있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재영 중사가 취조실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언했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보았던 끔찍한 광경, 절벽 위에서 들었던 최 대위의 살해 협박, 그리고 평소 이 소위에게 가해졌던 온갖 부당한 지시들과 모욕적인 언사들까지. 그의 증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그 어떤 반박의 여지도 없었다. 하 중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두개 첫 균열이 되었다. 그의 조사가 끝나자 일소대원들이 줄지어 조사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군단 감찰실이 자신들의 뒤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절벽 위에서 자신들의 소대장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최 대위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낱낱이 밝혔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중대장님께서 소대장님께 절벽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소대장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따돌렸고 저희에게만 일부러 위험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수십 개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완성해 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한 베테랑 수사관이 과거 3중대 인원 기록을 검토하다가 1년 전 의문스럽게 전출을 간 한 여군 하사의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즉시 해당 부대로 연락해 그 여군 하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입을 열지 못하던 그녀는 박성준 대령이 직접 통화하여 군단장 직권으로 당신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민주는 이서연 소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에게도 접근했고 성추행을 시도했다. 그녀가 저항하자 온갖 괴롭힘으로 보복했고 결국 그녀는 군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부대로 도망치듯 전출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최민준의 범죄는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지휘 책임자들을 향했다. 박성준 대령은 수색 대대장과 그 직속 상관인 여단장을 자신의 앞에 세웠다.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에게 묻겠다. 지난 수개월, 아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속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당신들은 대체 뭘 했나? 죄송합니다. 미처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단장이 변명했지만 박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파악하지 못한 건 무능이고 알고도 덮었다면 공범이다. 어느 쪽이든 당신들은 지휘관으로서 자격 미달이야. 최민준 같은 암세포가 부대 전체를 좀먹는 동안 당신들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눈 감고 귀 막고 있었겠지. 이 군복의 무게가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침묵으로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성벽은 마침내 터져나온 진실의 목소리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죄악에 대한 가혹하고도 정의로운 심판뿐이었다. 조사가 시작된 지 불과 사흘째 되던 날, 박성준 대령은 모든 조각을 맞추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최민준의 상습적이고 추악한 범죄 행각,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던 비겁한 동료들, 그리고 문제없는 부대라는 허울 좋은 명성에 집착해 진실을 외면한 무능한 지휘계통까지. 모든 진실이 담긴 수백 페이지 분량의 두툼한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이제 강철의 철퇴를 내리칠 시간이었다. 박 대령은 마지막 절차로 최민준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전원을 대대 강당으로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서연 소위와 하재영 중사, 일소대원들도 배석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를 넘어 가해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피해자들에게는 정의의 실현을, 그리고 방관자들에게는 침묵의 대가를 눈앞에서 확인시키는 공개적인 심판의 의식이었다. 강당의 앞줄에는 최민준과 수색 대대장, 그리고 최민준의 범죄를 묵인했던 동료 간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최민준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 생기를 잃고 죽은 동태 눈처럼 변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오만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반대편에는 이서연과 일소대원들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박성준 대령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보고서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피의자 최민준 대위. 혐의 직권 남용에 의한 가혹행위, 상습 성추행, 협박, 강요, 살인미수. 그가 읊는 죄목 하나하나가 강당 안에 무겁게 울려 퍼질 때마다 최민준의 어깨는 더욱더 움츠러들었다. 박 대령은 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동료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과거 피해자의 눈물 어린 증언, 그리고 일소대원 전원의 일치된 진술을 가감없이 공개했다. 다음으로 그의 칼날은 지휘계통을 향했다. 수색 대대장 중령 5호, 여단 정보참모 중령 5호 이상 지휘관 및 참모들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심 소홀 및 직무유기로 이를 방치하여 부대의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하고 부하 장병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해당자로 지목된 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대령은 보고서 낭독을 마치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본 감찰 결과는 즉시 제1군단장님께 보고되었으며 군단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강당 안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첫째, 피의자 최민준 대위는 오늘부로 파면 조치하고 군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에 더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하셨다. 둘째, 수색 대대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즉시 보직 해임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에 처한다. 또한 방관으로 일조한 관련 간부 전원은 감봉 및 진급 심사에서 영구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1군단 전 부대의 성인지 교육 및 지휘관의 부하 인권 보호 책임에 대한 특별 교육을 즉시 실시한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대는 지휘관의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부대 해체에 준하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선고가 끝났다. 강철의 철퇴는 무자비하고도 정확하게 썩어빠진 환부를 내리쳤다. 그날 오후 수색대대 전 장병이 지켜보는 앞에서 최민준은 전투복이 아닌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군용 호송차에 올랐다. 한때 부대를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명의 초라한 범죄자만이 남아있었다. 호송차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가 쌓아 올렸던 위선과 폭력의 성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곧이어 수색 대대장과 관련 간부들 역시 짐을 싸서 부대를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을 병사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거대한 해방감과 통쾌함. 불의가 정의에 의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한 젊은 군인들의 가슴에는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는 체념 대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강렬한 교훈이 새겨지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저녁, 이서연 소위는 조용히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박성준 대령이 그녀의 방을 찾아왔다. 그는 딱딱한 표정을 풀고 인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소위, 정말 고생 많았다. 자네의 용기가 군 전체에 아주 중요한 경종을 울렸어. 자네 같은 군인이 있는 한 우리 군의 미래는 아직 어둡지 않다. 그것은 그녀가 들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도 값진 위로였다. 박 대령이 돌아간 뒤 서연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아버지, 이정훈 소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서연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고생했다, 내 딸. 정말로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잊고 두 발 뻗고 편히 자거라. 그 간단한 한마디.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미를 깨달은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강철 같았던 모든 긴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자부심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뜨거운 다짐이 담긴 눈물이었다. 무너진 성의 폐허 위에서 그녀는 더욱 강하고 단단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파주의 수색대대에는 낯설지만 건강한 고요함이 자리 잡았다. 최민준과 그의 비호 세력이 사라진 삼중대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부임 첫날 전 중대원을 모은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밑을 살피러 왔다. 이 시간부로 우리 중대에서는 부당한 명령과 비인격적인 대우,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전우가 될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오랫동안 공포와 체념에 젖어 있던 병사들의 눈빛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서연 소위에게는 군단장 직권으로 2달간의 공식적인 회복 및 재교육 파견 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문책이나 회피가 아닌 군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동시에 그녀의 경험을 긍정적인 자산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그녀는 정든 일소대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중대를 찾았다. 소대원들은 그녀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준비했다. 화려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재영 중사가 대표로 나서 투박한 나무판에 일소대원 전체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소대장님 강철의 용기를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새긴 작은 명패를 그녀에게 건넸다. 소위님, 어디에 계시든 저희는 소위님을 저희의 유일한 소대장님으로 기억할 겁니다. 부디 몸 건강히 그리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 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른 소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며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주었다. 고마웠다, 나의 소대원들. 너희들이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 이제 내가 없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강한 소대가 되어주길 바란다. 그녀는 소대원들과 마지막 경례를 나누고 부대를 나섰다. 씁쓸한 이별이었지만 가슴속에는 그 어떤 때보다 따뜻한 전우애가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자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버지 이정훈 소장과 함께 오랜만에 부녀간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군복을 벗고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다. 아버지는 산길을 걸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아비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그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은 평생 내 가슴에 한으로 남겠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군인의 본분을 잃지 않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싸워 이겨낸 나는 정말로 자랑스럽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나는 내게 군인으로서의 길을 가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나는 내가 그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걷기만을 바랐던 것 같다. 내가 틀렸다. 너는 온실 속의 꽃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절벽에서 피어나는 강철 같은 꽃이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인정에 서연은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서연의 휴가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었다. 군 병원 정신건강센터에서 국내 최고의 상담 전문의인 한 중령과 매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밟았다. 한 중령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중희, 당신이 겪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마지막에 터뜨렸던 그 폭력성까지도 모두 정당한 것이었소.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힘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지. 강철은 불 속에서 두들겨 맞고 차가운 물 속에 담금질당하며 단단해지는 법이요.
당신은 지금 가장 뜨거운 불과 가장 차가운 물을 모두 통과한 셈이야. 그녀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상담 속에서 서연의 내면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약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훈장과도 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파주 1사단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사건의 전말이 담긴 군단 감찰실의 보고서는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되었다. 군 수뇌부는 이 사건을 덮고 축소하는 대신 오히려 군의 뿌리 깊은 병폐를 도려낼 절호의 기회로 삼기로 결단했다. 유례없이 강력한 병영 문화혁신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두려움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 직속의 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었고, 지휘관의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불시 암행 감찰이 대폭 강화되었다. 모든 진급 심사에는 부하들이 평가하는 다면 평가 점수가 의무적으로 반영되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연금 수령 자격까지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특히 이서연 소위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하재영 중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참군인상을 수상하고 상사로 조기 진급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는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는 메시지를 군 전체에 각인시키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이서연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투쟁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째 뽑아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2달의 시간이 흐르고 서연은 군으로 복귀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원소속 부대인 수색대대로 돌아가 남은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온 한 통의 공문. 그것은 그녀를 육군 3사관학교의 리더십 전사 교관으로 발령한다는 내용이었다. 육군 3사관학교는 매년 수천 명의 정예 장교를 배출하는 육군 리더십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은 책상 앞에서 이론을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라 야전에서 병사들과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야전 군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 이정훈 소장이 조용히 조언했다. 서연아, 한 명의 소대장이 되어 수십 명의 훌륭한 부하를 구하는 것도 물론 위대한 일이다. 하지만 한 명의 교관이 되어 수백, 수천 명의 훌륭한 지휘관을 길러낸다면 너는 수십만 명의 부하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너의 그 아픈 경험은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장군의 전사보다도 더 값지고 살아있는 가르침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다. 그녀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생존자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개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중위로 진급한 이서연은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육군 3사관학교의 거대한 강당 교단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막 장교가 되어 꿈과 열정으로 눈을 빛내는 수백 명의 사관생도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첫 강의 날이었다. 서연은 준비한 강의 노트를 옆으로 치워두고 잠시 마이크 앞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생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쟁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하게 될 교관 이서연 중위입니다. 오늘 저는 먼 옛날의 전쟁 영웅 이야기 대신 얼마 전 제가 최전방에서 직접 겪었던 아주 작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강당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담담하게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자신의 출신 배경을 숨기고 최전방에 갔던 이유, 그곳에서 겪었던 교묘한 차별과 부조리,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절벽이라는 단어와 진짜 절벽 끝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했던 그 밤의 이야기까지. 생도들은 처음에는 충격으로 인해 분노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몰입감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용맹함이나 뛰어난 지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피와 상처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가장 위대한 덕목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감수성과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그녀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곧 야전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수많은 절벽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깎아지를 듯한 산세일 수도 있고 극복하기 어려운 작전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부하 중 누군가가 바로 그 절벽 끝에 홀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에 내몰리고 억울한 모함에 상처받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고립된 채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렸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지휘관이 되겠습니까? 그 절벽을 못 본 척 외면하거나 내가 약해서 그렇다며 손가락질하는 지휘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그 위태로운 절벽으로 다가가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괜찮다. 내가 내 곁에 있다고 말하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는 지휘관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지휘관의 강함은 부하들을 공포로 복종시키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부하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기댈 수 있게 하는 신뢰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이 점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지는 적의 진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부하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얻는 자가 결국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모든 것을 담은 간절한 외침이었다. 부디 저보다 더 나은, 저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며 저보다 더 따뜻한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군복 입은 청춘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선배 군인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유일한 명령이자 간절한 부탁입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강당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내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강당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이제 막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젊은 사관생도들이 자신들의 길을 밝혀준 하나의 등불을 향해 보내는 진심 어린 경의와 변화를 향한 뜨거운 다짐의 메아리였다. 이서연은 그 함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절벽 끝에서 터져나왔던 그녀의 외로운 포효는 이제 수백 개의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온몸으로 써내려간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이야기는 이제 막 진정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